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6번째 시간이에요. 2학년 사회문화. 이제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엄청 많았고요. 온라인 수업도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 선생님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아무래도 수업이라는 게 확실히 학생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저번 주에 면접법 공부했었나? 대면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모르는 거 모르고 알면은 알고 하는 등의 어떤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아무것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상호 간에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질문도 왕성하게 많이 하고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유쾌하게 답변을 하는 등의 멋진 활동을 좀 기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뭐랄까 다 이렇게 잘 됐어. 선생님 경험으로 봤을 때 선생님 와서 귀찮게 하고 뭐 학문적인 거가 됐든 여러모로 질문을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랑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고 함으로써 이 발전되는 모습을 선생님이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들 마시고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로 개방적인 태도로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수업은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4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사실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이 프린트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프린트물을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은, 자, 6페이지를 펴시고 그 전에 여기 3페이지를 보면 밑에 읽을 거리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이름 혹시 아는 사람 그 있나? 조사한 사람? 오늘날에도 이 조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믿는 측면이 있어. 그 조사 여론조사로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 그치? 거기에다가 저기 3페이지 아래 그 네모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어봐요. 갤럽 조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실제로 1936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당선 직전에 이 사람이 한 여론조사, 특히 그 표본 추출 방식이 상당히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시고 오늘은 6페이지를 봅시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오늘 좀 나갈 내용이 좀 있네. 자, 6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사실과 가치 하기 전에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읽어보자. 학습 목표. 자, 우리 학생 읽어볼까? 알았어. 선생님이 대신 읽어볼게. 자, 학습 목표. 탐구의 태도 4가지와 연구 윤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탐구의 태도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각각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런 거 프린트물, 유인물을 통해서 각각의 태도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 혹은 키 센턴스, 핵심적인 문장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나 단어가 제시되면은 요거는 뭐 객관주의 태도입니다. 요거는 성찰주의 태도이다. 요거는 개방주의 태도이다. 요거는 상대주의 태도이다. 이런 식으로 속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간략하게 연구를 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소양,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주로 시험 문제화돼서 나올 때 독해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좀 독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문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대화라든가 글들을 접하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자체를 이해를 해가지고 독해를 해야지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좀 앞서 얘기를 하자면은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라든가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윤리라든가 연구 결과 자체에 대해서 가져야 할 윤리,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유의문을 봅시다. 사실과 가치. 자, 6페이지 보니까 사실과 가치가 있다. 사실. 옆에 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거 존재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당위라고 적혀 있나? 당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각각 네모칸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 비교 분석을 하면서 제시했던 독일어가 있었어. 그래. 오케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치? 그러면 should 뭐 해야 된다. 마땅히 인간이라면은 뭐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의 독일어는 뭐였지? 그래.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요 단어가 뭐 중요해서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반갑잖아. 하지만 반가운가? 그냥 이렇게 참고해서 적으세요. 이러한 식으로 좀 지엽적이라고 해야 되지? 이러한 식으로 지엽적인 단어나 문자, 이러한 것들은 아마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저런 거를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낸다든가 아니면 뭐 물어본다든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 보자.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및 평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진술이다. 그리고 밑에 경험적인 자료로서 참과 거짓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으면은 요거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나? 명제라는 개념. 그래가지고 이것은 참인 명제이다. 요것은 거짓인 명제이다. 라는 거. 이 사실을 뭐는 뭐뭐이다. 예를 들어서 it is this is라고 하는 식의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현상이라든가 존재 자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 그거를 존재의 법칙,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이 존재라는 부분은 참과 거짓으로 명제처럼 검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보자. 동일여고 2학년 학생은 모두 여성이다. 이게 뭐야? 이거 사실이지. 그리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말이잖아. 이거 참인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렇다면 동일여고 모든 구성원은 여성입니다. 이거는 어때? 이거는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그치? 이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해. 사실의 영역에 속하긴 하는데 거짓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지? 어떤 상황이 딱 제시됐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검증 가능하다는 거 자체가 사실의 영역, 존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의 얘기가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철학적인 얘기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자. 가볍게. 알겠지? 다음에 가치의 영역 보자. 가치라는 거는 이 사람의 주관 혹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녹아있는 말 또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지향해야 되는 그런 나아가야 할 바를 가치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 혹은
나가야 하는 거를 규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 가치를 보자. 가치. 자, 현상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나 주장이 반영된 진술이다. 그래서 경험적인 자료로서 참이나 거짓의 판단 여부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일여고 3학년 학생들은 모두 착하다. 이건 뭘까? 이게 참이라고? 아니야.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것이라서 이걸 객관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동일여고 모든 구성원은 스마트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치라고 하는 거지 이 자체로서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자. 과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경험적 근거에 의해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 즉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요거는 사실의 영역이다, 요거는 가치의 영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 살면서 이 사실의 영역이랑 가치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들 다투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2번 봐봐.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자. 진술 자체는 사실일 수 있으나 진술의 의도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교과서인가 어디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진술 자체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어떤 가치, 의도가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2020년 1월 며칠자로 OECD 국가 중에서 이 대한민국은 노인의 빈곤율이 예를 들어서 30개국 중에서 29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잖아.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니까.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뭔가 비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좀 혼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너 참 이쁘구나. 이건 사실이 아니구나.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자,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규정을 하는 거, 그거를 존재의 영역, 사실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통상 그거를 is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알고 있지? 이 is라는 말 동사잖아. 그치? 이 동사를 어떠한 식으로든 명사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영어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객관성 혹은 신빙성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통상 뭐뭐이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뭐뭐임. 그치? 뭐라고 규정하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인간의 명령이라든가 어떤 확고한 신념 같은 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규정하는 뭐뭐임이라는 거는 우리 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즘.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너는 우리 개인의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은 그 개인보다는 개인과 개인이 어울려져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치? 이런 식으로 선생님 나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그거를 뭐라고 그래? 개인주의라고 하겠지. 그치? 아니야, 반대로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라고 할까? 그래,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야. 개인을 영어로 뭐라고 해? 인디비듀얼이라고 하지. 그럼 개인주의는 뭐라고 할까?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디비듀얼 맞나? 좀 약간 헷갈리네.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라고 할까? 사회는 소시얼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즘을 붙이면은 사회주의가 되는 거야. 즉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이즘이라고 붙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어. 예컨대 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민주주의라는 거는 데모스 크라토스의 약자로서 통상적으로 영어는 데모크라시라고 해요. 무슨 이즘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지.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웬만한 거는 다 이즘으로 끝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주의가 뭐뭐 있나? 무슨 주의? 이런 것도 있어. 어려운 단어였네. 아이디얼리즘. 좀 반대로. 리얼리즘. 이런 식으로.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이즘으로 하면은 무슨 무슨 주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했냐면은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의 태도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적어놨지. 알고 알고로. 그치? 저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자 RO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생각해 볼까? 리플렉셔니즘 해가지고 이거를 성찰주의라고 합니다. 성찰주의 혹은 반성주의, 리플렉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리플렉시브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무슨 뭐 제기대명사 할 때 이런 뜻이고, 이게 아니고 이거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뭔가 거울을 보듯이 해가지고 뭐가 반추된다, 뭐 되돌아온다 그런 뜻이야. 다음에 요거는 오브젝티비즘이라고 해요. 오브젝트 해가지고 객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런 영어 단어들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성찰주의, 객관주의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릴레이티비즘, 렐러티비즘.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의 반대말로 앱솔루티즘이라고 있겠지. 절대주의. 다음에 오프니즘이 있다. 그래서 뭐 연다는 건 아니야. 그치? 개방주의라고 한다. 이 각각의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자, 다시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 딱 제시되면은 요거를 키워드라든가 키 센텐스를 통해 가지고 성찰주의다, 그것은 뭐 개방주의다, 무슨 뭐 상대주의다, 개방 뭐 이렇게 객관주의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찰주의하고 성찰주의 영어도 좀 같이 적어주세요. 이렇게. 자, 적어보자. 성찰주의. 자, 이 성찰주의가 뭐냐면은 형식이랑 실질이 불일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야, 나는 이 학생을 형식적으로 좋아합니다. 나는 이 학생을 실질적으로 좋아합니다. 뭐가 좀 더 좋아하는 느낌이 와? 형식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실질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치?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 형식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도 포함을 하는지를 가려내는 거를 성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거랑 실질적인 것들을 각각 속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성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질적인 건지 어떤 형식적인 건지를 알려면은 그래서 필요한 사고가 비판적이고 입체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보자. 비판적, 입체적 사고. 내가
어떤 여학생 아니 어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어떤 남학생이 참 마음에 들어. 야, 이 사람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엄청 이렇게 서양식으로 잘생겼고 엄청나게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펄인런 사랑에 빠졌단 말이야. 근데 지내고 나다 보니까 싸가지가 없네. 그치? 껍데기는 번지르르 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치?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나? 모르겠다. 그러한 거. 어떤 그 사람의 그 현상의 겉모습 혹은 한 면만 보고 나서 사귀다 보면 알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경험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형식 실질을 구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사문 현상을 1번 의미를 보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여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수용하기 보다는 현상의 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면까지도 낱낱이 파헤쳐 보는 태도, 요거를 성찰주의라고 합니다. 그치? 내가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을 하고 있지. 어떤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우리 1학년들 수업에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들 요거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요거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좋아? 아니면 둘이 같이 있으면 좋아? 두 개 다 같이 있는 거 좋지? 요거 개념을 메타라는 개념이라고 하거든? 뭔가 초월하는 거, 초월. 그래서 거기 적어보세요. 초인지 한자도 적어줄게. 초가 초월한다는 초, 인지 이렇게. 그래서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한다. 내가 제대로 생각을 잘 하고 있는지 초월해가지고 그 자체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게 이 자체를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을 뭔가 골똘히 반성을 한다는 개념이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 자, 그래서 오와 메타인지라고 적어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메타인지, 초인지, 메타인지 아닌지, 초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절차나 방법,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것, 이거를 성찰주의라고 합니다. 자, 왜 필요한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사회문화 현상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렇지? 뭔가 대단히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 정신을 안 차리고 보면은 사회문화 현상을 왜곡되게 관찰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어봅시다. 사문 현상의 자체의 복잡성 이렇게 복잡성이라고 적어보자. 이렇게 되면 안 돼. 시간이 너무 오버된다. 자, 빨리빨리 나갈게. 자, 성찰하지 않으면 곧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이다. 즉, 내가 이 남성의 외모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객관주의.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객관주의. 영어도 같이 적어보고 그 옆에 보니까 객관주의는 뭐겠어? 이 연구를 할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거 같이 중립적으로 뭔가를 연구하려는 태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포지티비즘이라고 적혀 있지? 포지티비즘이도 무슨 주의라고 하겠지? 그치? 뜻이 많은데 실증주의라고 적어보지. 실증주의. 많이 실증이 나지? 미안해. 실증주의. 그래서 옆에
메소돌로지칼 머니즘이라고 하네. 또 어려운 단어네. 어려운 단어긴 한데 아마 들어보면 알 거야. 거기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방법론적 1원론. 우리 양적 연구할 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태도나 아니 그 방법이나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방법론적 1원론에 대한 얘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영어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의미를 봅시다.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관찰하는 태도,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를 하고 거기 적어봅시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 이거를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로 탐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에 3번 relativism. 자, 상대주의라고 적어봅시다. 상대주의 하고 옆에 보통 말로 이렇게 적혀있지. 플루럴리즘. 플루럴하다. 이거 다원주의, 다양성.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저 문화, 저 사회는 우리 사회, 우리 문화랑 다른 곳이네. 다를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포용하는 태도라고요. 쟤네가 저러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맥락, 환경이 있겠지라고 인정을 하는 태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현실적 상황, 문화적인, 이거 키워드예요.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맥락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맥락을 이해하고 그 옆에다가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화 배우게 되면은 문화 상대주의 태도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총체론적 관점이다, 뭐 비교론적 관점이다, 상대론적 관점이다. 여기에서도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래서 또는 특정 기준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평가하지 않으며 그 괄호에다가 적어보세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쟤네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문화 얘기할 때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자, 밑에 봅시다. 2와 3이 필요한 이유. 자,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가 연구에 개입되거나 연구자가 속한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개입이 되면은 좋아 안 좋아? 연구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이 시대적인 그 어떤 지배적인 가치가 이 현상에 개입이 되게 되면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왜? 연구 결과 자체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적어봅시다. 자, 왜곡이라고 적어보세요. 왜곡을 영어로 distortion이라고 하죠. distortion.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 글자 아나? 이 글자 알지? 바를 점자, 아니 글자. 이걸 해가지고 왜곡이라고 해요. 뒤틀릴 왜곡. 연구 결과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상대주의적인 태도와 객관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다음에 넘겨서 7페이지 보자. 마지막 개방주의. 자, 개방주의라고 했어요. 오프니즘. 개방주의. 자, 옆에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인 결론을 뭐라고 했지 그때? 가설이라고 했지. 가설을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했잖아. 내가 연구하는 이 결과도 결국은 잠정적인 거일 뿐이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 가설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거기 말 그대로 소위 잠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개방주의라고 합니다. 자, 의미를 보자.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경험적으로 실증될 때까지는 가설로 받아들이는 태도.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 왜 필요한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도 거기 한자로 적혀 있잖아. 반증, 반대되는 증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잖아. 그렇지? 반증에 의해 얼마든지 번복의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인 진리이다. 자, 잠정적인 진리이다. 즉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다분히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 자, 참고로 칼 포퍼의 오픈 소사이어티 and its enemies라고 적혀 있는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이게 필독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선생님도 대학교 거의 졸업 시즌에 이 책 읽고 머리가 다 빠진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결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태도를 개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비판도 겸허하게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알겠지?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자, 읽을 거리는 적어놓기만 하고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좀 무서운 좀 이론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자 밑에 JS 미리 얘기한 것도 있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넣은 거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귀라서. 자, 시간 관계상 연구윤리를 봅시다. 자, 연구윤리는 쳐 넣을 거 없네. 선생님이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주제, 대상, 과정, 결과 관련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공정하고 정직하고 투명해야 된다. 됐지? 자, 1번 보자. 연구 주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연구 주제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같이 함축성. 자, 연구의 주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가지고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었잖아. 실험법의 최단점 중에 하나 윤리적인 문제에 경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머를 사용해가지고 수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배신감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단 인간의 양심을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말은 아니다. 인간의 양심을 주제로 충분히 연구할 수 있긴 있어요. 단지 그거를 어떤 허용의 어떤 정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연구 대상자의 승낙의 문제, 그런 것들이랑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 그치? 연구 대상,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윤리적인 관점을 고수해야 된다는 말. 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즉, 연구의 목적과 위험성, 기타 연구 자체에 대한 사전 고지의 의무가 있고, 특히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익명성. 이거 적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연구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요, 제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요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좋은 축도 있습니다.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정당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연구 과정에 대한 윤리를 보자. 자,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치?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억지로 도출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어제 선생님이 실험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 연구 결과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 내가 한 연구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가치 중립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 연구 태도, 사회적인 책임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여러분들 8페이지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문제는 여러분들 과제로 좀 제출을 할게요. 이 두 문제 풀이해가지고 과제로 과제방에다가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연구윤리랑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어놨어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가지고 과제 제시방에다가 같이 제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독해 문제라서 한번 여러분들 유인물 같이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좀 정지를 한 상태에서 한번 골똘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인지 아니면 연구 과정에 대한 윤리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각각 우리 얘기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이게 항상 선생님이 시계를 이렇게 놓고 하고 있는데 원래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좀 짧게 임팩트 있게만 하고 끝내긴 하는데 좀 학생들의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난감한 상황이지. 자, 그나저나 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것까지 해가지고 세 문제에 답이랑 어떤 해설,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서 답이 도출됐다고 하는 그 해설을 첨가해가지고 과제 제출방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한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인간의 그 사회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라든가 기능, 가치, 태도, 규범 이러한 것들을 내면화하는 이 사회화의 개념부터 해서 그 사회화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뭐 1차 사회화, 2차 사회화,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이런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재밌는 게 많이 남았어요. 뭐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특히 사회화 초반 말고 후에 인간의 지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 역할이 충돌을 하는 역할 긴장, 모순, 갈등 이런 것들 아마 선생님과 실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동안 고생들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봅시다. 빠이빠이.